신격호 회장은 고향 땅을 다시 밝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온 게 41년, 온 날은 이제 1962년. 21년 만에 고국 땅을 밟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고향에 그동안 못 돌아온 게 한국에 네네. 국교가 단절된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교 정상화가 65년.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게 62년. 이 한국에는 이제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할을 한 사람이 나치 이거요. 킹메이커. 아, 이호락 정보부장님. 네. 이야, 이제 뭐. 예. 이때 이제 군사정보에 초청으로 오게 되는 건데 공보실장을 하고 있을 때였고 울산시 울주군 출신 신 회장이랑은 같은 동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고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투자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투자 요청이 왔었던 게 이제 군수산업이라고 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야잖아요. 군수사업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 많은 L그룹이 네네. 제과나 뭐 화장품 이런 소규모 사업보다는 좀 규모가 그렇지, 큰 그렇지. 사업을 스케일 맡아줬으면 있는 걸로.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정부가 이때 제철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 제철 같은 거. 신격호 회장도 정부의 의도를 읽고 본인 스스로가 제철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제일교포 출신의 아주 뛰어난 이 제철 전문가를 준비를 하죠. 네네.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누굴 만나느냐면 바로 박태준 전 호서땡 회장님을 만나는 겁니다. 박태준 회장이 평명으로 내가 지금 제철소를 지으려고 한다. 아, 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면 그럼 내가 이게 접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영입했던 그 제철 전문가를 박태준 회장한테 소개를 시켜주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정유 사업에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업으로 뭐 결론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냥 잘하는 걸 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과. 껌이잖아요. 그러니까 67년에 L제과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 전에 알루미늄 사업을 하긴 했대요. 근데 그 알루미늄이 우리가 생각한 그거보다는 껌 포장지 만드는 회사니까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수단이고 본체인 제과 이게 이제 최초로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원래 L그룹은 이제 일본에서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훨씬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업군 하나를 내라라고 하면 바로 이 사업입니다. 호텔.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호텔 사업을 해봐라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최고로 지어보자. 전 세계 이름난 호텔 다니면서 건물, 서비스, 운영 방식 이런 거 연구해서 반도 호텔을 인수해가지고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까지 6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드디어 1979년 L호텔 개관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층 건물이었죠. 이거 지금이니까 이거 별로 안 높아 보이지 70년대 이 높이면 주변 건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38층이면 엄청난 기술력이 네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1억 4,500만 달러.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 경부고속도로 건설비하고 맞먹는 수준. 야, 그 정도면 뭐. 저 당시에 그 L호텔도 유명해진 게 옆에도 백화점이 같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 개점 당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구경 가는지 아세요? 30만. 야, 에이, 그때만 해도 되게 그 엄청난 볼거리였으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서 셔터를 3번이나 올리고 내렸을 정도였답니다. 셔터? 네. 매장에 현금 따발이 쌓여가지고요. 금전 등록기를 비울 만큼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회장님 숫자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숫자에 귀신 같은 분인데 손님에 부닥치면서 한 바퀴 도시고 난 뒤에 오늘 88억 나올 거야. 정확하게 맞아요. 와. 사람 움직이는 거 딱 보고 딱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진짜
귀신이다 귀신 그런 말씀하고 3년 전에 뭐 얼마지 이러면 딱 숫자 보면 3년 숫자 다 기억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지? 소공동 L 호텔이 1970년대를 대표하는 마천루라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천루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바로 123층 위용을 자랑한 L 월드 타워. 신격호 회장은 높은 곳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네, 좋아해요. 뭐만 하면 다 초고층으로 그냥 지어버리네. 잠실에 있는 저 타워가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마지막 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재계 관계자들이. 근데 저기 놀이동산 있죠, 백화점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호텔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의 L그룹 타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왕국. 잠실 땅을 갖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사실 나머지 땅들은 70년대 후반에 이미 개발들이 많이 됐거든요. 올림픽이잖아요. 잠실 아파트도 있었고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 그거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저 L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저기 호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비가 오면 넘치고 막 홍수나고 막 이러는 데라서 잘 안 돼가지고 소유를 하는 기업이 여러 번 바뀝니다. 네네. 87년에 여기를 이제 L사가 사들이고 여기에 대해 호텔을 짓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L 놀이동산이 완성되고요. 그 주변이 노른자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L그룹 측에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방치된 땅이다. 이제 와서 왜 특혜라고 하냐.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있겠죠. 사실 뭐 L그룹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혜라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있는 저 위치 바로 옆에 공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공항. 그것이 공군기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급변 사태 때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난기류가 형성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계속 허가가 반려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정권이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할주로를 좀 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도를 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야당은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이 신격호 회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구상했던 한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그 꿈은 일단 실현시켰습니다.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여기가 세워지기까지 과정도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규제도 복잡하고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사비 100층 지을 거 200층 짓는 게 2배 들어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공사비가 1.5배 정도는 더 들기 때문에 사실 L그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좀 높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신 회장한테 저거 그럼 몇 년 지나면 투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회수는 불가다. 이분이 사업하는 스타일이 손해볼 것 같거나 이런 리스크질 것 같은 건 안 하시는데 이거는 돈보다는 신념. 어떤 그런 의지, 신념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제 신격호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 다른 재벌 기업들 회장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절대 뛰어들지 않는 스타일이고 사업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오죽하면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정주영, 이병철, 신격호 이 세 명의 회장이 개울가를 가는데 돌다리가 나타났다. 그럼 정주영 회장은 호닥닥 건너가지고 야 옆에다 다리 세워.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신중하게 두들겨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건너가는데 신격호 회장은 어땠느냐? 한참 두들겨 본 다음에 안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돌다리도 무너졌더라. 그럴 정도로 되게 신중하기도 신중한데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안 하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 회장의 스타일은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웬만해서는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 빚을 거의 안 내고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본 것이 1997년에 외환위기. 외환위기 때. 이때 대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그 자신들의 주력 사업을 포기하고 인수합병이 됐지만 거기에서 롯데는 재정 건전성을 보여줬던 한 사례였습니다. IMF 때 그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망하고 뭐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했습니다. 삼성도 하고 대우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이제 롯데그룹도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회사들은 어려웠죠. 다 뭐 백화점도 마이너스 내고 다 그랬죠. 그때 아마 우리 계열사 대표 한 분이 직원들 좀 줄여가지고 임금비 아껴가지고 이익 내겠다 하니까 회장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 어려운데 직원들 내보내면 어디 가냐고. 눈물 흘리고 울컥하시는가 보다. 그런 게 참 직원들 아끼는 마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감동적이죠 뭐. 본인이 뽑은 사람은 부정하지 않는 한 나는 내보내지 않는다. 뭐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롯데가 원래 구조조정 잘 안 하고 그거 해고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 장기 근속자도 많고. 근데 이제 그룹 크기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래요, 실제로. 대신에 안정적으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런 회사 많이 없잖아요. 없죠. 예. 좀 감사한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신경표 회장 보면 한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영을 했잖아요. 홀수 딸에는 한국, 짝수 딸에는 일본 이렇게 머물면서 이걸 이제 셔틀 경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수행원 딱 2명만 뭐 한두 사람 정도만 데리고 다니면서 조용히 이제 현장 돌면서 점검을 다녔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같은 거죠. 근데 조용하게 다닌다고 조용해지겠어요? 눈에 딱 띄는데. 어쨌든 현장 경영 강조하면서 직원들한테는 항상 뭐 가봤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신 회장이 이제 평소에 조용하고 그래서 화도 잘 안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절대 금기시하는 거 2가지. 하나는 절대 불을 내지 마라. 불조심. 또 하나는 불. 또 하나는 이제 절대 뇌물 받지 말아라. 이 2가지였는데 이제 불조심은 아무래도 본인이 과거 일본에서 처음 사업할 때 공장 지었다 폭격 맞아서 다 탔잖아요. 아마 이제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호텔이나 이제 백화점 순찰하다가 불시에 점검한다고 해요. 요거 소화기가 이제 천장까지 가는지 한번 쏴봐라. 이런 거 한번 시키고 소화기 위치 요 확인시키고 화재와 관련된 일이라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가 예. 직접 가서 소화기 쏴보는 쏴보는 불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예. 셌네요. A그룹 하면 또 라이벌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그죠? A제가와 H제가 그 오랜 라이벌이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먼저 문을 열었을까요? 아, 그러므로? 롯검은 저거다 3개 기억 나거든요. 스피아민트, 프레시민트인데 저는 햇검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LG제과가 한국에 들어오기 20년 전에요. 이미 H제과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 사업을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그죠? 네,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성공한 엘사가 불쑥 나타난 거죠. 게다가 엘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껌을 무려 6종류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껌의 양강구도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CM송으로 정면 승부에 나서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죠. 윤영주 씨. 윤영주 씨. 그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일 유명한 CM송이 바로 이거죠. 이거죠. 이분이 아마 작곡가실. 작곡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영주 씨가 왜 대중가요를 안 하고 이때 CM송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때 이게 됐으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됐는데 제가 직접 윤영주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때 왜 그 다른 신곡 발표하고 안 하고 하셨냐 물으니까 그때 출연정지가 당해가지고 그 70대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못 나가니까 묵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하던 차에 엘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노래 잘하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걸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역전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흥얼거렸던 그 엘사의 껌 CM송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H사 CM송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CM송만 무려 1,400곡. 이러면 그냥 휴면 정지 당하고 이거 만들어. 라이벌 회사인데 작곡가가 같은 사람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H사에서는 다른 제시봉 멤버인 김시한 씨를 김시한 씨를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광고가 크게 히트를 쳤는데요. 네. 하지만 엘사의 껌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역부족이었죠. 국내 껌 시장은 엘사가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네.